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4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번입니다. 사무자동화의 생산성, 평가 기준 항목으로 적합한 것은 그랬죠. 그래서 사무자동화에 대한 생산성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효율성이 높으냐, 그런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효율성, 유효성, 또 창조성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4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기계를 또는 투입을 했을 때 효율성은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죠. 효율성이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최소한의 투입을 해가지고 또 거기서 기대되는 산출을 얻는 거죠. 네. 네, 이거를 이제 우리는 효율성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효성이다 라는 것은 어떤 결과가 유효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넓게 생각을 한다면 신뢰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성 또는 우리가 또 인간성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자동화의 생산성을 평가하는 기준 세 가지, 효율성, 유효성, 창조성 세 가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42번입니다. 안전이나, 네, 42번입니다. 안전이나 법적인 이유로, 자, 한 번 기록된 후에는 변경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런 자료들,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지, 중개소의 거래 내역, 이러한 것들을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웜이 됩니다. 웜 디스크, 이렇게요. 그래서 웜 디스크는, W가 write입니다. write. 네, 그 다음에 ons. 그 다음에 read. 그 다음에 memory. 네, 이런 디스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고출력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네, 이걸 사용해서 이제 기록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영구적인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기관이라든지 대기업의 조직에서 기록물을 장기 보관하기 위해서, 기록물에 대한 기록물을 장기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2번의 답은 이제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3번 가겠습니다. 네. 사무자동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뭐를 했냐면 적용할 특정 부문을 선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를 추진해 갔어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 사무자동화 접근 방식에 대한 질문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사무자동화 접근 방식은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자, 이러한 것들이 모두 사무자동화 접근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공통과제형 접근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각 부분에 공통과제, 공통과제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네, 대상으로 추진.
추진하는 이제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층적 접근 방식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계층적으로 이제 접근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위에 따라서, 계층적, 직위에 따라서, 예, 사무자동화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부문, 예, 전개, 부분 전개 방식이다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사무자동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인사 부분, 또 관리 부분, 이런 특정한 부분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특정한 부분을, 선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무자동화를 이제 추진해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어떤 부분을 선정을 한다. 그죠? 네, 이게 바로 부문 전개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업무별 전개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딱 봤더니 업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네, 업무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네, 부분부터 네, 이제 추구해 나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접근 방식이 이제 부문 전개 접근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제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문제입니다. 통신 판매업자가 통신 판매 중개자가 자신의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한 기록 중 대금 결제에 대한 기록의 보존 기간은 몇 년 동안 보관해야 될까?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5년 동안 보관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통신 판매 중개자가 대금 결제에 대한 기록 보존 기간은 몇 년이다? 바로 5년이다 라는 거죠. 자, 45번을 보겠습니다. 케이블 TV의 기본적인 구성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ATV다 라는 것은 이제 케이블, 예, 텔레비전, 예, 텔레비전, 네, 이제 약자가 되고, 자, 한국말로는 이제 유선, 예, 텔레비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케이블 TV가 이루어지는 형태는 뭐냐면, 케이블 TV는 자체적으로 제작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TV 방송국에서 이제 받아오는 것도 있고, TV 방송국에서 오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네, 제작한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입자에게 이제 분배를 시켜주는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들 가입자들도 어때요? 네, TV 수신기에서 프로그램을 수신할 수 있는 방식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헤드 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 엔드는 이제 뭐냐면 어떤 케이블 TV 채널로 네, TV 방송파를 케이블 TV 채널로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또 반대로 송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헤드 엔드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비스 분배 전송료다라고 그랬죠. 네, 다수의 가입자 단말기한테 이렇게 프로그램을 분배해주는 네,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자 단말기, 각각 가입자가 단말기가 있어야지 네, 케이블 TV를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1, 2, 3번은 이제 기본적인 구성에 해당이 되고요. 아닌 것은 이제 회선 교환 데이터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군요. 자, 46번입니다. 네, 기억장치의 접근 속도가 1 마이크로세컨드고 데이터 워드가 32비트일 때 대역폭을 구하십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하나씩 따져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1초를 S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밀리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나노세컨드, 피코세컨드라고 말을 해서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12승초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세컨드다 라고 하니까 기억장치 접근 속도가 10의 마이너스 6승초다 라는 거죠. 이렇게요. 자, 됐죠? 그 다음에 데이터 오드가 32비트다. 그럼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1 접근 속도는 1 마이크로 초 동안에 다시요. 1 마이크로 초 동안에 32비트의 전송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역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대역폭이라는 것은 메모리한테 또는 메모리로부터 1초 동안에 전송되는 1초 동안에 전송되는 최대한의 정보량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이 1 마이크로초 동안에 32비트를 전송을 하니까 1초에는 얼마만큼을 전송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알아보면 되겠죠.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해가지고, 네모 마이크로 세컨드는 32비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네모는 32비트, 그죠? 32비트.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는 것이고, 얘는 32비트 곱하기 10의 6승으로 풀어지는 거죠. 이렇게요. 됐나요? 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네. 비트죠, 비트. 얘가 비트. 10의 마이너스, 초죠, 초. 10의 마이너스. 마이크로 세컨드에서 이제 초로 왔습니다. 그래서 비트 퍼 세컨드 해가지고, 32고, 10의 6승이면, 자, 킬로는 10의, 약 10의 3승. 메가는 10의 6승. 기가는 10의 킬로 메가 기가, 10의 9승. 그죠?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그래서 10의 6승이니까 메가가 되는 거죠. 메가. 단위는 비트 초. 그래서 비트 퍼 초. 이렇게 되는 거. 초당 32메가비트를 전송하군요.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문제입니다. 문자와 그림 정보를 미리 도트 형태로 단말 장치에 전송하는 비디오 텍스트 방식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문자와 그림이다 라는 것과 도트 형태다 라는 것을 이제 중심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제 해당된 것은 바로 4번 알파 포토그래픽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 있는 설명 그대로 문자, 그림 정보를 도트, 점의 형태로 단말 장치에 전송하는 그런 비디오 텍스트 방식이 되고요. 알파 모자이크 방식은 뭐냐면 문자 정보를 부호화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안 들어가고 문자 정보를 부호하고 전송을 하는 거고 이 문자 정보를 바로 도트, 점의 형태로 변환해가지고 문자를 표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 지오메트릭 방식은 뭐냐면 얘는 문자 정보와 그림 정보를 이제 전송을 하게 되는데 문자 정보는 알파 모자이크 방식처럼 동일하는 방식에 보내는 거고 그림 방식은 뭐냐면 점, 선, 호, 원, 다각형 자, 이런 기하학적인 요소의 조합으로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조금 차이점이 있죠. 되나요? 정리해 볼까요? 알파 모자이크 방식은 문자를 전송하는 방식이고 문자를 점의 형태로 변환해서 표현하는 거고 알파 지오메트릭스 방식은
문자는 점으로, 그림은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조합으로 표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4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사무자동화 정의와 관련이 없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네, 첫 번째 보면은 일단 이 문제는 조금 논란이 되었던 문제가 되고요. 1번에 보면 지스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무자동화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말을 했냐면 사무자동화는 이제 컴퓨터에 전문 지식이 없는 지식이 없는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산 자료 시스템, 분산 자료 처리 시스템, 시스템의 특별한 경우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빈센트 럼이라는 사람은 사무자동화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사무자동화는 어떤 조직체의 목적이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의 기능을 자동화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해머도 있고요. 윌슨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해머에 대한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정답은 4번이라 나왔고요. 많이 논란이 되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49번으로 가겠습니다. CRT 디스플레이와 비교 시 LCD에 대한 장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CRT다라는 것은 이제 엄청 두께가 큰 모니터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두께가 이제 30cm 이상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 나왔던 이제 모니터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이것에 비해서 이제 LCD는 노트북용으로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네. 여기 자판이 있고 노트북으로 사용된 게 바로 LCD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단점이 있냐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잘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보는 각도가 넓다. 얘가 틀렸습니다. 일정한 각도를 유지를 해야지 되고 여기 옆에서 보면은 이 모니터의 내용이 안 보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CRT에 비해서 소비 전력이 적다. 전자파가 적게 나온다. 표지판이 얇다. 여기 있는 이제 표지판이 굉장히 얇아지는 거죠. 그럼 노트북의 모니터 보세요. 얇죠. 그 다음에 가볍다라는 거죠. CRT는 엄청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객체를 나타내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자, 속성이다, 관계다 라고 있는데요. 속성이다 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서점에 또는 고객이 있는데 고객이 서점에서 물건을 구입을 할 때 이제 체가고를 본다 그거죠. 그럼 고객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뭐가 있어요? 네, 고객 회원 번호가 있죠. 회원 번호. 그다음에 구입한 내용, 구입한 책, 구입책. 그다음에 뭐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뭐 주소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속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고객은 책을 무엇을 하나요? 어떤 관계인가요? 바로 이제 주문하는 관계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객체다.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됩니다. 이런 객체를 나타내는 용어는 무엇이냐? 바로 이제 3번에 나와 있는 entity가 되겠습니다. 유형이다, 무형이다. 그런 정보 대상으로 존재하면서 서로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1번입니다. 하나의 객체 연결 및 포함 맞춤형 컨트롤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서 수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질 수 있는 특수한 목적 프로그램은 무엇이냐? 자, 용어 자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윈도우에서 수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특수 목적 프로그램이고 또 하나의 객체 연결 및 포함 맞춤형 컨트롤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1번에 있는 OCX가 됩니다. 자, OCX는 뭐냐면 OLE 커스텀 그 다음에 컨트롤의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OLE는 이제 객체 연결인 거죠. 객체의 연결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네. 또 비주얼 베이직으로 쓰여진 VBX보다는 더 나중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ActiveX 컨트롤로 대체되었고 또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특수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환경에서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독립된 프로그램 모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2번입니다. 주 기억장치와 CPU의 속도 차이를 줄여가지고 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기억 용량은 작다, 속도는 빠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CPU가 있고 여기에 이제 메인 메모리 바로 주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CPU가 빠른가요? 주기억 장치가 빠른가요? 네, 주기억 장치가 이제 훨씬 빠른 거죠. 그래서 CPU가 어떤 연산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주기억 장치에서 모든 걸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네, 모든 걸 데이터 있으니까 또 명령어도 주기억 장치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CPU가 주기억 장치를 갖다 오는데 주기억 장치의 속도가 느린 거죠. 그래서 중간에 캐시라는 아주 조그만 이제 주머니 같은 걸 하나 놔두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CPU가 뭐를 참조를 할까 예측을 해가지고 주기억 장치에서 미리 캐시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은 거죠. 물론 그걸 적중할 수도 있고 적중하지 못할 수가 있죠.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돌리고 또 통계 작업을 거쳐서 이럴 때는 CPU가 어떤 데이터를 찾더라 예측을 해가지고 이곳에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 CPU는 어때요? 메모리까지 가지 않고 캐시에 가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가져와서 쓰는 거죠. 없을 수도 있죠. 없으면 그때는 주기억 장치에 가는 거죠. 갔다가 오는 거죠. 하여튼 CPU와 주기억 장치의 속도 차이를 줄여서 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건 바로 뭐다? 캐시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문제 볼까요? 네, 컴퓨터 통신망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일련의 랜의 접속 방법, 또 프로토콜 표준들 이런 것을 지칭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랜에 대한 접속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IEEE 802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전기전자기술자 협회라고 있습니다. IEEE에서 표준 규칙들의 개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근거리 통신망, 즉 랜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네. 또 도시권 통신망을 관할하는 이런 규칙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IEEE 1394는 뭐냐면 이제 디지털 비디오라든지 그런 고속 직렬 장치, 네, 이것에 대한 표준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54에서는 이제 부동소수점, 네, 부동소수점 표현에 대한 국제 표준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 보겠습니다. IP 주소 할당 방법의 하나다. 한정된 IP 주소의 낭비를 방지하고 라우터의 처리 부하를 경감시킬 목적으로 개발된 것은, 자, IP 버전 6은 IP 버전 4의 포화 상태다 그거죠. 네, 포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IP 버전 6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나와 있는 CIDR입니다. 그래서 C는 클래스 리스는 뭐야? 없애버리다 그거죠. 클래스에 대한 개념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도메인 라우팅이다. 자, 이것의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IP 버전 4 하면 뭐가 생각나요? A 클래스, B 클래스 이런 게 생각이 나죠. C 클래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C 클래스는 컴퓨터를 C 클래스로 내가 주소 할당을 받았다. 그러면 254대의 컴퓨터를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컴퓨터가 많다면 B 클래스를 할당을 받는 거죠. 그래서 2의 8승 곱하기 2의 8승 빼기 2대의 컴퓨터를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거의 중소기업은 C 클래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A나 B 클래스가 남아 있어도 A 클래스는 어때요? 2의 8승, 2의 8승, 2의 8승 빼기 2 대의 컴퓨터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 클래스가 너무 포화 상태인 거죠. A 클래스와 B 클래스는 좀 여분이 있어도 여기에 할당을 못하는 거죠. 규칙 때문에. 그래서 CIDR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클래스에 대한 개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인터넷 주소에 어떤 고갈 문제가 대두되면서 생겨난 새로운 주소 체계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새로운 IP 주소 할당 방법이 됩니다. 이거는 IP 주소 할당 방법. 클래스의 개념을 없앤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보겠습니다. MP2G 표준 중 비디오 표준 분류를 위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MP2G라는 것은 이제 동영상 압축 기술을 관련된 이제 표준을 나열한 거죠. A는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 포맷을 위한 표준이고요. MP2G B는 시스템, 분류를 위한 표준이 되는 거, 시스템 분류에 대한 표준. 그 다음에 이제 MP2G C가 오디오, 표준 분류에 대한 내용이고요. D가요. C가 바로 비디오, 비디오에 대한 표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MP2GE도 있습니다. 이거는 멀티미디어 미들웨어를 위한 표준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이제 비디오에 대한 게 뭐냐라는 거죠. A는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 B는 시스템 표준 분류, C는 비디오 표준 분류, D는 오디오 표준 분류, E는 멀티미디어 미들웨어를 위한 표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6번입니다. 네. 자, 문서 이미지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발전된 그룹웨어는 그랬습니다. 자, 그룹웨어다라는 것은 뭐죠? 네, 그룹끼리 뭔가 한다라는 거죠. 그룹은 어때요? 사람이 모여서 만든 거죠. 몇 명의 사용자가, 자, 몇 명의 사용자가 각각의 작업 환경에서 하다가 어떤 통합된, 통합된 프로젝트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위해서 모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그룹웨어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문서 이미지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발전된 그룹웨어가 무엇이냐라고 그랬습니다. 자, 정답은 워크플로우가 되는데요. 워크플로우다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워크, 일한다 그거죠. 네, 플로우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 내외적으로 어떤 정의된 업무들, 또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 또 이것과 관련된 정보, 또 자원에 대한 흐름, 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통합해 주는 거죠. 네,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또 지원해 주는 업무 처리 자동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6번입니다. 사무자동화 도입 단계 중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할 거는 뭐냐? 여러분이 이제 사무자동화를 시키겠다. 이거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나 하고자 한다. 뭐 아파트를 하나 짓는다든지 뭐 그런다든지 우리 회사의 사무실에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이제 뜯어 고쳐서 사무자동화를 만들겠다. 뭐 하는 거야? 항상 우리는 맨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는 거죠. 목표. 네, 방침을 설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추진 체계에 대한 확립이 이루어지고, 자, 이제 분석을 해야죠. 업무에 대한 분석. 업무를 개선하려면 어떤 기기를 도입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것을 이제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할 것은 무엇이다? 예, 목표와 방침을 설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8번 문제 보세요. 사무 자동화 기기를 선정을 해요. 또 도입을 해요. 그럴 때 고려할 사항이 있겠죠. 그럼 어떤 기계를 도입을 해야 되느냐? 워드 프로세서, 퍼스널 컴퓨터 등의 기계를 최우선적으로 도입을 한다. 복사기는 어떻게 하죠? 네, 그 다음에 프린터는 어떻게 하죠? 네, 전화기는 어떻게 하죠?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컴퓨터가 우선이 되어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거리가 멉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기계들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효과가 큰 거부터 도입을 해라. 자, 기기에 대한 두려움, 부담감을 주지 않는 거를 선정을 해라. 괜히 기기 들어왔는데 기능은 좋아요. 근데 다루기가 너무 힘들어요. 복잡해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겠죠? 업무의 효과를, 가시적인 효과, 눈에 보여주는 효과를 크게 주는 기기를 선정을 해라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9번입니다. 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잠재 고객에 대한 확보, 물리적인 제약을 극복을 한다.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 또 선택의 다양화를 제공을 한다. 완벽한 기밀성, 익명성을 보장을 한다. 뭐든지 완벽한은 있을 수는 없고요. 매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사는 게 어때요? 더 보안에는 더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익명성을 보장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일반 시장에 가면 그냥 사면 되는 거죠? 네, 익명성을 보장하지는 않죠. 우리가 이제
물건을 구입을 할 때 어때요? 금융거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완벽한 기밀성, 익명성이 보장되긴 좀 힘듭니다. 그래서 3번이 되고 구매자의 비용 절감이 되죠. 일단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면은 임대료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어떤 물건을 하나 살 때 모델명을 적어가지고 각 사이트를 여러 번 비교해 보죠. 이렇게. 그래서 100원이라도 더 저렴한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0번입니다. 전자상거래 암호화 기법 중 DES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어렵게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DS 기법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보면 암호화 기법이죠. A하고 B가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키값을 설정을 하죠. 우리 어떤 식으로 암호화를 할까? 방법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우리 어떻게 암호화를 하자라고 키값을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럼 B는 자, 암호문이 있으면 원본이 있으면 그걸 암호문을 작성을 하게 되죠. 이렇게요. 작성을 하면 이제 얘한테 어때요? 암호문을 전달을 하죠. 그러면 B는 어때요?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해독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문제점은 뭐예요? 여기서 이제 해커가 해킹이 일어났다 그거죠. 해킹. 자, 여기서 어때요? 또 해킹이 일어났죠. 그러면 키값을 알고 또 원본을 알아버리면 이 문서는 노출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암호화시키는 키와 또 해독하는 키가 같습니다. 이 방식은. 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암호키와 해독키가 같아. 그래서 대칭 방식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개발을 했다.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표준을 정했고요. 바로 이 부분이 맞습니다. 56비트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패리티 비트를 추가해가지고 64비트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맞는 것은 이제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DS 기법이 나오면 뭐가 또 생각이 나줘야 돼요? 그죠? RSA 기법이 생각이 나죠. RSA 기법은 위에 있는 DS 기법과 비슷한데 암호키가 있어요. 암호키. 그 다음에 해독키가 별도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암호키는 사람들한테 다 공개해요. 나한테 보내려면 이런 식으로 암호를 해라. 해독키는 혼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만. 네, 개인만 소지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키가 별개예요. 그래서 암호키와 해독키가 별개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비대칭 방식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답은 하여튼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무자동화 시스템 60번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